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이제 설비 관리 이제 많은 시간을 투여하고 있고 실제로도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238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예상 문제를 좀 살펴보실 텐데요. 이제 워낙 광범위하게 많은 문제가 매회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예상 문제는 기존에 기출됐던 문제보다는 좀 이제 작습니다만 그래도 정확하게 예상 문제만큼 정리해 둡니다. 자, 1번 보시면 밸브나 수전을 급격하게 여 닫을 때 꽝 소리가 난다. 이건 뭐 잘 아시는 내용 중에 하나죠. 수격작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쉽지만 잘 나오고 있으니까 이건 이제 이런 유형의 문제 나오면 이제 땡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저수조를 설치를 할 텐데요. 설치 기준이 있다 그 얘기죠. 요것도 이제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자, 이런 공간 내에 저수조가 있다면 이 저수조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죠? 우선 이 맨홀 뚜껑이 열려야 되니까 100cm 이상, 뭐 주변 60cm 이상, 100분의 1의 9배, 뭐 180cm 이상의 높이, 뭐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옳은 것은이니까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맨홀 부분은 뚜껑이 이게 90cm니까 이게 열리려면 아무튼 위에 걸리지 않아야 되죠. 그러니까 요런데 포함해서 100cm 이상이에요. 근데 여기는 100cm고 여기는 제외가 되는 게 아니에요. 문 여는 문제니까 다 100cm 이상. 그 밖의 부분은 60cm 이상. 이건 유출구 반대편 밑부분 그랬는데 이건 유출구가 유입구의 반대편 밑부분이죠. 앞에 밖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원류관과 통기관의 문제, 그죠? 요거는 세목 스크린 설치해야 돼요. 그 세목 스크린은 2개 다 설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저수조의 높이는 최소 180cm 이상이죠. 고가 수준은 제외예요. 예. 자, 이렇게 돼 있고 답은 이제 5번 이렇게 선택을 하고요. 설치 기준 많이 나왔고요.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요 기준 그림을 중심으로 해서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이제 위생 점검 항목이 있어요. 이 이제 들여다보는 행위, 이걸 이제 위생 점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항목이 10가지가 있죠. 근데 이 위생 점검 항목 그 10가지는 유관 점검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리자가 여기에서 요거 이제 들여다보는 거죠. 주위, 본체, 위, 맨홀, 통기관, 원류관, 냄새, 맛, 색도, 탁도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5번처럼 유관으로 봐가지고 pH가 얼마다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이건 어렵죠? 그거는 점검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4번입니다. 하수도 법령상 용어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용어 이야기 하는데, 하수법은 용어는 좀 정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용어 중에서 첫 번째, 하수가 뭐냐, 하수도법상 하수.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경작은 제외예요. 경작은 제외되고, 우수는 포함입니다. 우수는 포함이에요. 빗물은 포함되고, 경작으로 인한 것은 제외합니다. 요게 포인트예요. 근데 1번 보니까 경작으로 인한 것을 말한다 그랬으니까 1번이 잘못되어 있죠. 2번 분뇨, 수거식 화장실에서 나오는 거죠. 예, 정리할 수 있고 4번에 개인하수 처리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아파트 등지에서 나오는 그 오수를 침전 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이다. 자,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이제 관리 기준이 있는데 이 관리 기준이 이제 하수도말 처리장으로 가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게 그냥 하천에 방류하는 경우에만 적용돼서 실제로는 잘 출제되지는 않고 있지만, 그래도 2가지 정도는 기억을 해둬요. 하나는 기술관리인 선임 기준하고, 그 다음에 수질검사. 그래서 각각, 오수처리시설하고, 정화조의 경우에 최저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좀 살펴볼게요. 기술관리는 오수처리시설 50톤 이상이면 기술관리인 둬야 되고요. 정화조는 정화조의 경우는 우리가
이 단위를 우선 먼저 좀 정리해보면 오수처리 시설은 물의 양, 오수의 양이니까 일일 처리 용량 이렇게 단위를 하고 정화조의 경우는 요거는 일일 처리 대상 인원이니까 몇 인조 이렇게 이제 명이라는 단위를 사용을 합니다. 요렇게 봤을 때 오수처리 시설은 최소 50톤 이상이면 기술관리인을 둬야 되고 정화조의 경우는 1000명 이상이에요. 1000명 이상. 요 단위를 먼저 이해를 하셔야 이게 또 이해가 갈 수 있죠. 수질 검사는 두 가지 패턴으로 나누죠. 이거를 연일회 이상 하는 경우하고 또 하나는 6개월마다 1회 이상 하는 경우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 봤을 때 연 1회 이상 하는 게 이게 같죠. 그죠? 6개월마다 1회 이상 하는 게 이게 이제 단위가 커집니다. 200톤, 2000명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기준은 좀 기억을 좀 해둘 수 있고요. 요 기준과 관련된 문제가 이제 5번 문제입니다. 1번 보시면 일일 처리 용량이 100톤 이상인 오수처리 시설 또는 일일 처리 대상이 500인 이상은 정화조에서는 염소 등으로 소독을 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뭐 여긴 나와 있지 않지만 소독을 예를 들면 여긴 기준이 없고 여기는 500명 이상이죠. 그래서 1번 지문이 이제 잘못되어 있습니다. 여긴 기준이 없고 정화조에는 500명 이상. 2번 보시면 일일 처리 용량 50톤 이상 200톤 미만은 기술관리인 넣어야 되고 연일회 이상 수질검사해야 되고 그렇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록은 3년간 보관을 한다. 그건 2번, 3번의 이야기. 자, 연일회 이상 내부 청소를 해라. 좋아요. 요 관리 기준 살펴보셨습니다. 자, 6번 보시면 이제 용어 중에 하수, 개인 하수도 뭐 요건 이제 쭉 살펴보셨고 중수도 이야기, 중수도 기출 문제에서도 살펴보셨지만 이건 음용수로 다시 쓰지는 못합니다. 그죠? 버린 물을 어떻게 또 먹습니까? 그죠? 그래서 핵심은 요거죠. 그러니까 점검이나 진단 이런 행위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4번 보시면 다시 처리하여 음용수, 생활용수를 쓰겠다. 다시 먹지 못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예. 자, 그 다음에 7번 개인 하수도의 관리. 이건 이제 요 이야기입니다. 요 문제가 다시 7번에서 이해가 되는 거죠. 1번 보시면 200톤 이상이다. 그럼 6개월에 1회 이상 수질 검사해라. 좋죠? 연일회 이상 내부 청소해라. 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 문제 하나로서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요 4번 지문은 좀 이해를 좀 수반을 해야 돼요. 개인 하수 처리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오수 아닌 그 밖의 오수를 유입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걸 좀 정리할게요. 우리가 이제 오수라고 할 때는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합니다. 수세식 화장실에서 나오는 오수 그리고 그 밖의 오수 이렇게. 자, 그래서 이 수세식 화장실 오수를 처리하겠다. 그래서 만든 게 정화조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오수든 모든 오수를 처리하겠다. 만든 게 오수 처리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표현하면 정화조에는 이거 집어넣으면 안 돼요. 그죠? 요거만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봤을 때 오수 처리 시설에서는 다 처리할 수 있죠. 그러니까 7번에 4번 보시면 개인 하수처리설 이 두 가지는 모두 그건 아니죠. 정화조만 그 밖의 오수를 처리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구분해서 놓으셔야 돼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해와 또 암기를 또 같이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자, 8번 보시면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있고요. 여기 보시면 배기 설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배기 설비. 예. 그래서 여러분들 렌즈우드 같은 경우 외부로 이제 공기가 빠지잖아요. 이제 이게 배기 설비인데 8번에 보면 배기 설비 설치 기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배기 설비는 일단 반자에 두는 게 좋고 반자에 두기가 애매하다. 그럼 반자 아래 80cm 이내에 설치를 해요. 1번에 나와 있고요. 그 외기류의 지장을 받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배기통에는 최상부 및 최상부하고 유입되는 부분,
그러니까 처음하고 끝을 제외하고 점검구를 두면 안 됩니다. 점검구가 필요치 않아요. 마치 이제 공기를 빠져나가는데 중간에 이렇게 뚫려 있으면 압력 차이에서 제대로 이제 배기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최상부 및 배기구를 제외하고 점검구가 아니고 요 배기구. 그러니까 요 최상부하고 배기구는 뭐냐면 빠져나가는 지점하고 나가는 지점. 요 지점 두 곳만 뚫려 있고 나머지에 뚫려 있는 곳이 있으면 안 된다 그 얘기죠. 이런 데다가 점검구를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이 잘못되어 있고요. 부엌은 우리 렌즈 후드라고 하는 전동 환기 설비를 설치하죠. 자, 9번 보시면 이제 난방 설비 설치 규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난방 설비 우리가 이제 공동주택의 경우 6층 이상이다 하게 되면 중앙 집중식으로 하거나 지역 난방으로 해야 돼요. 물론 이제 개별 난방도 가능합니다. 개별 난방 하려면 개별 난방 설비 설치 기준을 충족시키면 돼요.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난방에 있어서 이게 열을 다루는 문제니까 균형의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열을 이렇게 공급해서 이렇게 끌고 간다 그러면 이렇게 만약에 설계되어 있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20층짜리다 그러면 여긴 더워서 죽는 거예요. 열이 다 위로 가니까. 여기는 무지하게 춥습니다. 그럼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배관 자체를 별도로 한다는 거예요. 저층 배관 따로, 또 중간 배관 따로, 고층 배관 따로, 배관을 따로 해라. 자, 그 이야기가 2번 이야기입니다. 각 세대에 균등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4층 이상 기준 할 때 여기가 이제 4층이에요. 4층 이상 10층 이하는 별도로 하고 그러니까 1, 2, 3층은 또 별도로 하고 또 10층 넘으면 5개층마다 따로 하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죠. 근데 우리 2번 지문 보시면 요 4층 이상 10층 이하를 3층 이상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죠? 요 부분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답은 3번. 자, 유량 조절 장치, 또 난방 온도 조절 장치 이런 거 이제 각각 설치하도록 하고 있죠. 자, 그리고 6층 이상 자 이렇게 이제 하게 되는데 개별 난방을 하겠다. 그러면 기준에 충족해야 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쪽에서 이제 개별 난방 설비 설치 기준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자, 10번 문제입니다. 이거 이제 한번 10회 때 출제가 됐었는데 뭐 다시 한번 언급을 할 수가 있어요.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죠. 자, 개별 난방 설비를 하겠다. 이거는 여론 생산하는 그 보일러가 세대 내에 있기 때문에 정말 주의를 해야 돼요. 일반 그 소비자, 그러니까 입주자가 다룰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하게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곳이 이제 보일러실이다. 그러면 이 안에 이제 이렇게 보일러를 두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보일러를. 그러면 이제 냉수가 올라와서 여기에서 이제 가열을 해서 물을 데워서 이거를 이제 이렇게 이제 공급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안에 있는 공기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1번은 이 벽체는 내화 구조로 해라라는 겁니다. 다 이 문을 제외하고는 전부 내화 구조로 해야 돼요. 자, 그리고 윗 부분에는 이제 공기 이제 이렇게 환기가 될 수 있는 환기창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공기가 이렇게 들어오고 나갈 수 있는 또 공간을 또 별도로 또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규정 이야기할 때 숫자 요거는 0.5제곱미터 이상의 환기창, 공기가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흡배기구는 지름이 10cm 이상 이런 기준을 갖춰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갑종 방화문의 문제, 이 보일러실의 문이 이렇게 있는데 이 문은 오피스텔의 경우만 갑종 방화문이에요. 그죠? 그래서 5번이 잘못되어 있어요. 공동주택에는 적용되지 않는 겁니다. 예.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 보시면 기계환기 설비에 대한 이야기다. 그래서 이 환기 설비는 기출문제도 많이 됐었고요. 기출문제에서도 다루셨지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정확히 정리를 하고 접근을 하셔야 된다 그랬어요.
자,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셨으니까 지문을 통해서 볼게요. 우선 이제 기계, 환기, 설비 이렇게 되고요. 우선 이제 공기가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문제, 유입하고 유출의 문제에서 유출된 공기가 다시 들어오면 안 되니까 얘를 이렇죠. 1.5m 이상 이격하거나 90도 이상 벌리라 그랬죠? 예, 맞습니다. 자, 2번 소음 이야기를 하는데요. 기계환기의 소음은 40, 50, 40이에요. 일반적으로 40이고 외부 측정, 거실 측정 그렇습니다. 예. 근데 2번 보니까 40, 60, 40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면 이게 잘못된 거죠. 2번이 답이 됩니다. 계속해서 3번 보시면 유입 공기에 대한 입자 포집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입자 포집률은 중량법을 한다 그랬죠? 기계환기는 중량법이 아니고 기계환기니까 비색법, 광산란, 적산법에서 60% 이상 이렇게 나와야 돼요. 자, 그래서 3번 옳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너 24시간 가동해라. 5번 환기 기준은 시간당 0.5회 이상이 돼야 된다. 그래서 다 옳게 표현되어 있고 2번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기본에 출제됐던 그 범위도 보시면 계속 요 내용을 가지고 출제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자연환기하고 기계환기를 이제 구분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12번은 자연환기 문제예요. 비교를 할 수가 있는데 1번 보시면 최대한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라 뭐 이렇게 돼 있고 2번도 뭐 크게 어렵지 않죠. 뭐 구조 형태 또 4번 불쾌감이 드러나지 않아야 된다. 자, 5번 보시면 여기도 여기서 비교를 할까요? 예, 여기에서 입자 포집률 이야기를 합니다. 입자 포집률. 그래서 이거는 중량법을 이용을 하고 50% 이상 효율을 갖추시면 돼요. 이거하고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5번에는 보니까 이걸 60 그랬으니까 여기가 잘못됐네요. 그죠? 답은 5번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비교하는 형태로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계속해서 13번 문제. 자, 이거 이제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규정이 적용되는 것, 이 규정이 적용되는 곳은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주택과 주택 외의 건축물, 동일 건축물 다 해당이 되고 신축, 리모델링 하는 거 다 해당이 된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2번 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시간당 기준은 시간당 0.5예요. 이건 다 같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계환기 하려면 요 기준, 자연환기 하려면 요 기준에 맞춰서 진행을 해라라는 거죠. 자,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 그 환기량은 면적을 기준으로 하죠. 인원당 환기량으로 원칙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다중이용 시설을 이렇게 하죠. 그래서 13번은 4번이 잘못되어 있어요. 이거는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중이용 시설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전기사업법령 관련해서 이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면 보고하죠. 보고는 이제 상보라는 게 있고, 또 속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상보와 요 속보가 있습니다. 속보는 24시간 이내 하는 거고요. 상보는 15일 이내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봤을 때 속보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게 뭐냐, 이걸 물어봤습니다. 이 속보는 뭐 사고가 났다는 간단한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소속자, 직위, 일시, 장소, 피해 현황 이런 거 하고요. 보험 가입의 문제는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여기 상보에서. 그래서 이거는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3번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기계환기 설비 설치 기준 이야기가 또 나오는데 뭐 거의 이제 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니까 요걸 참조를 하겠습니다. 환기 기준이라고 하는 시간당 0.5회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냐? 시간당 실내 공기 교환 횟수죠.
실내 공기 교환 횟수입니다. 요건 알죠? 그러면 이 교환 횟수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N은 V분의 시간당 Q다. 이렇게 됐죠? N은 V분의 Q. 그러니까 이 V는 뭐예요? V는 실의 총 최적을 얘기를 하고 Q는 시간당 Q는 실내 공급량이죠. 풍량. 요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으로 그리면 자, 이런 실내에 예를 들어서 높이가 3m고 10m, 10m다. 그럼 최적은 300이 되고 여기 이제 공기가 이렇게 뿜어지고 빠져나간다 했을 때 이 들어오는 양이 시간당 법적 기준인 0.5회를 충족을 하려면 150 세제곱미터 바람이 들어와야 되죠. 들어오는 양이. 그러면 300 공간 중에 150만큼 들어왔으니까 뭐 굳이 이야기하면 한 반 정도는 나가고 반 정도는 그대로 있는 상태 1시간에. 이렇게 유지가 되면 이게 정상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법적 기준에 충족한다. 그래서 이걸 이해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당 실내 공기 교환 횟수를 표시하는데 그것은 환기 설비에 의한 최종 공기 흡입량, 그러니까 공급되는 총체적 풍량만을 말하는 게 아니죠. N은 300 그게 아니잖아요. 150 이게 아니잖아요. 그거를 뭐로 나눈 거예요? 실의 총 최적으로 나눈 값이죠. 따라서 1번이 잘못되어 있어요. 이 개념은 잘 정리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2번 보시면 뭐 시간당 0.5회로 해라 라든지 뭐 24시간 또 60% 이상의 환기 효율 또 40, 50, 40의 소음도를 갖춰라. 이런 이야기들은 뭐 집중적으로 하는 이야기들이잖아요. 그죠? 정리할 수가 있어요. 자, 16번 보시면 이제 자연환기인데요. 여기에서도 한번 살펴보셨습니다. 자연환기는 일단 1번은 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중량뼈 50. 소음은 무조건 2번. 소음은 다 40dB 이하죠. 그 다음에 요건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게 5번 지문인데, 그죠? 5번 지문인데 자연환기 설비를 여기에도 하고 여기도 하겠다. 그러면 둘 사이의 간격은 1m 이상을 유지하고 바닥으로부터는 1.2m 이상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2m 높이 해라. 이거 맞고 이게 이제 상하로 1m죠. 좌우가 아니고. 그래서 5번이 답이 돼요. 그래서 이 자연환기, 기계환기는 기출도 많이 됐지만 뭐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고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지문이 길다 보니까 핵심을 모르면 좀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우왕좌왕 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 전기설비 설치 기준과 관련된 이야기. 자, 1번 보시면 1제곱미터당 35W 이상. 이거는 이제 기억을 하시고요. 2번 전기설 용량은 세대당 3kW. 이건 이제 60제곱미터까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3번처럼 6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60제곱미터 초과하는 10제곱미터마다 0.5kW의 값을 더한 값이에요. 이 부분이 좀 빠져 있어서 문제가 이렇게 멈춰지는데 그걸 좀 수정을 할게요. 자, 그 17번 문제, 17번 문제. 뭐 이건 이제 많이 했었고 실제로도 기출이 됐던 부분이라서 잘 정리할 수 있을까요? 3번 지문 보시면 세대당 세대 전용 면적이 6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3kW를 주고 그 다음부터 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10제곱미터마다 여기까지 되어 있는데 여기에다가 0.5kW의 값을 더한 값으로 한다. 요거를 적어 넣으시면 돼요. 그죠? 요 부분이 빠져 있어요. 요 인사 과정에서 빠진 부분이니까 요거를 좀 채워 놓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옳은 표현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은 전기 사용량 측정하는데 이게 요즘 이제 원격 검침 많이 하잖아요. 그럼 전용 부분 안에도 설치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5번은 가공선으로 하느냐, 이제 지중, 이제 그 매설을 해야 되느냐, 그 얘기인데요.
이제 공동주택은 매설이 원칙입니다. 뭐 아파트 한 채 전봇대가 왔다 갔다 안 하죠. 근데 규정에는 이제 규모가 작은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이러한 주택에서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2분의 1 이상 되는 이런 그러니까 규모가 작은 곳이다. 근데 도로가 굉장히 넓다. 15m 이상이다. 이런 게 8m 이상이네요. 예, 죄송합니다. 예, 8m 이상이다. 하게 되면 이렇게 전봇대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잘 하진 않습니다만 규정은 그래요. 그래서 이제 5번 지문 보시면 요거를 6m 이렇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요 부분이 이제 잘못된 부분이다. 자, 정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7번 보시면 필해 설비 설치 기준 문제예요. 필해 설비를 이제 설치를 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도 이제 한번 출제가 됐었는데 또 다시 한번 이야기가 될 수도 있어요. 좀 정리를 해보면 정리해보면 필해 설비 설치 기준. 이렇게 이제 공동주택이 있다. 그러면 우선 이제 낙뢰가 이제 떨어질 걸 대비해서 이렇게 돌침해서 받아서 인하도선으로 접지를 시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이제 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건 다 50제곱미터 이상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침은 25cm 이상 돌출이 돼야 되고요. 그죠? 자, 문제를 통해서 보도록 합니다. 자, 17번 문제 보시면 필해 등급 이상이 돼야 되고요. 돌침 2번 돌침은 25cm 이상 나와야 되고 3번 보시면 이 면적은 얘든 다 50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돼요. 근데 요거를 뭐 16, 50 이건 옛날 규정이죠. 그래서 3번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빠르게 낙뢰에 대해서 빠르게 방전을 시켜야 되니까 얘 저항이 굉장히 작아야 되죠. 그래서 0.2옴 이하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60m 초과 건축물은 측면에서 낙뢰가 떨어질 수 있죠. 그래서 측면에 수평 도체를 설치해라. 그래서 이 수평 도체는 어디다 하느냐? 이렇게 5등분 나눠서 요 5분의 4 지점부터 요 상단에는 이렇게 이제 수평 도체를 설치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5번 지문이고 이제 표현이 맞게 돼 있죠. 따라서 답은 이제 3번으로 표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 문제를 보시면, 수변전 설비용 기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이제 이렇게 기기까지 물어보면 좀 이제 까다로울 수 있는데, 사실 우리 전기 설비 관련된 문제도 이론적인 부분이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 좀 정리를 해보면, 자, 이렇게 한전층 라인 22,900V 지나가고, 이게 22,900V가 들어오면, 이걸 그냥 못 쓰니까 변압을 해서 세대로 보냈죠. 그러면 이게 이제 22,900V가 그냥 가면 이제 이건 뭐 쓸 수가 없죠. 압력차가 너무 나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요 변압을 하게 되는데 이 변압을 할 때 뭐 열도 많이 나고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얘가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해서 이제 변압기가 탔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러면 이제 전기를 못 쓰잖아요. 그래서 얘를 보호해야 돼. 얘가 아주 1순위입니다. 그래서 22,900V를 220V로 건수비에서 전압을 조정하는 건 다 세팅되어 있으니까 관계없는데 이 전압이 뭐 지락전류라든지 뭐 낙뢰 뭐 이런 게 와가지고 굉장히 높은 압이 오면 얘가 타버리죠. 그러니까 전 단계에 이상 전류를 검지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해요. 이걸 이제 차단기라고 합니다. 서킷 브레이커 차단기. 자, 그 2번에 나와 있고 지금 1번, 2번에 대한 2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배전반은 뭐냐면 이렇게 이제 변압해서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해둬요. 그래서 세대 뭐 101동도 가고 102동도 가고 103동도 가고 104동도 가고 공용도 가고 이렇게 해놓는 거. 이걸 뭐라고 부르느냐? 요거를 배전반이라고 부릅니다. 배전반.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달로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DS.
단록이 물론 뭐 여기에 설치되는 건 아니고요. 이제 회로를 점검하거나 차단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DS 단록이라고 하는 거는 회로 점검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것도 이제 부하를 끊는 겁니다. 이렇게 브레이커라고 쓰여 있는 차단기와 스위치라고 하는 회로 점검 이런 거의 차이는 뭐냐면 이 B가 되어 있는 거는 자동으로 차단을 하는 거고요. S가 들어있는 건 인위적으로 절체를 하는 거예요. 수동으로 절체를 하는 거죠. 그 차이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전력 계통의 발생 유도된 이상 전압이 이제 따라 들어온다. 이상 전압이 들어올 때, 그러면 뭐 이거를 좀 방전도 좀 시키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차단기나 이 변압기를 보호하게 만드는 거, 여기에 대한 전단에 설치하는데 이게 뭐냐? LA라고 하는 피레기를 얘기를 합니다. 피레기. 예. 자, 그래서 5번이 잘못되어 있어요.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20번 문제를 보시면 이제 배관 설치와 관련된 부분이요. 그래서 이제 도시가스, 이제 가스 설비에 대한 부분이 잘 출제되진 않지만 기본적으로 요거는 좀 정리를 미리 좀 하고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뭐냐면, 가스 계량기하고 이격거리를 얘기를 하는데 이게 60, 30, 그 다음에 15cm 이상 요거 좀 정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요거는 기역, 요거는 지읒, 요거는 지읒. 기역에 이렇게 이렇게 지읒. 요겁니다. 요게 이제 뭐냐면 요 기역은 전기 계량기. 요거는 전기 개폐기예요. 요거는 전기 접속기. 이거는 전기 전멸기입니다. 이거는 굴뚝이죠. 이건 저압 전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초성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고요. 자, 요 기준에 맞춰서 합니다. 그러니까 예, 전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이격을 하는데 이건 뭐와 뭐의 이격거리냐면 가스 계량기와의 이격거리예요. 지금 우리 이제 3번 지문 보시면 이것도 요 숫자가 나오죠. 근데 이거는 배관 이음부와의 이격거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배관 이음부는 이런 것들하고 얼마를 이격하느냐? 이거는 적절한 거리만 유지하면 돼요. 여기 이제 개정이 됐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거기 보시면 뭐 5번에 계량기 입상관의 밸브의 위치 1.6에서 2.0 그 사이에 이제 보통 두죠. 예.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1번 보시면 예, 여기 이제 기술 기준 이야기 중에 거기에 이제 색상 이야기를 합니다. 색상. 그래서 요 이격거리 이야기는 여기 있는 22번 문제를 먼저 보시면 계량기 1번 계량기와 굴뚝과는 얼마를 유지하느냐? 요거는 10cm가 아니고 30cm죠. 그래서 이제 1번이 잘못되어 있다.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2번은 계량기와 전련 안 된 전선은 15. 이건 맞죠. 3번 계량기 개폐기와는 60. 이것도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1번의 경우는 색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색상도 좀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21번의 색상은 이게 매설되어 있느냐 아니면 지상에 있느냐 이거에 따라 다르고 매설되어 있는 경우는 압에 따라 저압은 황색, 중압 이상은 붉은색으로 해요. 요게 있고 적색이죠. 지상 배관은 황색으로 합니다. 다만 1, 2, 3 하면 황색으로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규정이 있죠. 요게 이제 색상에 대한 전부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21번 문제를 가지고 이 내용을 정리하도록 합니다. 뭐 1번 내용은 이제 1년 이상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지상 배관은 황색으로 표시를 하죠. 다만 1m 높이의 폭 3cm의 이중띠를 하게 되면 황색으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하 매설 배관은 최고 사용 압력이 저압은 황색, 중압 이상은 붉은색으로 합니다. 맞죠? 4번 보시면 이제 계량기 위치는 1.6에서 2m고요. 그 다음에 화기와는
2m 이상을 유지하죠. 그래서 이제 답은 5번이 잘못돼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가스 설비까지 내용 보셨는데 가스는 요 두 가지예요. 이격거리와 요 색상, 요것만 잘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했고요. 나머지 예상 문제 소방, 이제 소방부터는 다음 시간에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